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저는 아직도 시어머니를 미워합니다. 밖에서는 누구보다 상냥하고 집 안으로만 들어오면 말끝이 날이 서고 손이 먼저 나가던 그 이중성 때문에요. 그리고 남편을 원망합니다. 항상 가운데만 지키겠다고 서 있었지만 막상 제가 다칠 때는 그 가운데가 아무 자리도 아닌 자리가 되는 걸 수도 없이 봤거든요. 오늘 제 이야기는 요즘 세상에 이런 고생이 있냐는 질문에 대한 제 방식의 대답입니다. 있는지 없는지, 있다면 어디서 어떻게 일어나는지, 저는 제가 겪은 냄새와 소리, 손끝의 감각까지 붙여서 말씀드릴게요. 제 말투 그대로, 제가 살아낸 속도로요. 결혼식장에서 남편이 제 손을 꼭 잡고 지켜줄게라고 했을 때요. 그 말이 제 귀에서 아주 천천히 녹았습니다. 하객들의 박수 소리가 반짝거리며 넘실대고 흰 장갑 사이로 스며들던 땀의 미지근함이 손등에 눌러 앉았어요. 그 한마디가 집이 돼줄 거라고 믿었죠. 말이 벽이 되고 약속이 지붕이 되어서 비바람이 와도 우릴 젖지 않게 해줄 거라고요. 신혼 초 작은 빌라에 들어가 첫날 상자를 풀던 장면도 아직 생생합니다. 햇빛이 긴 사각형으로 바닥을 스르르 옮겨 다니고 저희는 장판 위에 앉아 짜장면을 비벼 먹었죠. 그때 남편이 그랬어요. 우리 힘들어도 같이 가자. 저는 그 같이라는 단어에 기대를 전부 걸었습니다. 하지만 셋째 달부터 냉장고 위에 흰 종이들이 얇게 겹쳐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전기, 가스, 관리비, 통신비. 모서리에 빨간 연체가 찍힌 종이를 떼서 남편 앞에 내밀면 대답은 늘 비슷했습니다. 오늘 회사 진짜 힘들었어. 내일 얘기하자. 혹은 이번 달은 내가 좀 메워줘. 나중에 내가 크게 메울게. 그 내일은 한 번도 오늘이 된 적이 없었고 크게는 점점 공중으로 올라가 작아졌습니다. 저는 달력 뒷장에 적기 시작했어요. 전기 72, 가스 38, 관리비 11점, 7통신 9.9, 남편 약속. 처음에는 동그라미, 그 다음엔 세모, 나중엔 X. 기호가 바뀔수록 제 속 기대도 얇아졌습니다. 그래도 그때의 저는 스스로를 달랬어요. 회사 다니는 사람 다 저렇지. 나도 조금만 더 버티자. 그렇게 저는 자기 설득이 습관이 된 사람으로 자라났습니다. 설득은 잠깐 마음을 눕히지만 오래 두면 내 편을 잃어버리게 하더군요. 은행 창구에서 지연연체 해제를 부탁하고 가스공사에 전화해 분납을 요청하고 관리사무소에서 이번 달만 고개를 숙이던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남편의 지켜줄게는 저와 같이 들고 가자는 약속이 아니라 제가 혼자 더 들고 가도 괜찮다는 위로였다는 걸요. 그 순간 믿음은 완전히 사라지진 않았지만 자리를 바꿨어요. 제 어깨 위에서 배경음으로 내려앉았습니다. 들리지만 기대할 수는 없는 그런 소리로요. 시어머니를 처음 만났을 때 저는 진심으로 감탄했습니다. 말 또렷하고 손 빠르고 사람 챙기는 기술이 탁월했거든요. 성당에서, 부녀회에서, 시장에서도 늘 중심에 서 계셨고요. 사람들 앞에서 제 손을 꼭 잡고 손등을 토닥이며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우리 며느리는 마음이 얼마나 고운지 몰라요. 어른 공경도 잘하고 요리도 기가 막혀요. 그 말 한 줄이 저를 칭찬의 무대 위로 끌어올려줬죠. 그런데 현관문이 닫히는 순간 대본이 바뀌었습니다. 목소리 온도는 2칸 내려갔고 말끝에는 얇은 칼날이 달렸어요. 우리 집은 아침 7시 30분에 밥상이 올라와야 해.
분초가 맞아야 집이 굴러가지. 반찬은 홀수로, 짝수로 올리면 기가 꺾여. 두부는 장바구니 왼쪽 아래 칸. 물 빠지라고. 그걸 왜 몰라? 다온이는 내 자식이지만 우리 성싱 달고 나왔지. 교육은 내가 맡아. 거기에 덧붙는 잔소리는 세부 기준을 넘어 통제가 됐습니다. 젓가락은 밥그릇 오른쪽으로 15도, 비스듬히, 수건은 가로 2번, 세로 1번 접어 접힌 면이 바깥으로. 고추장, 뚜껑은 시계 방향 3칸만 돌리기. 2칸이면 대충, 4칸이면 과해. 처음에는 어른 말씀이니 배우자 했어요. 그런데 곧바로 멸시가 섞였습니다. 말귀를 못 알아듣네, 너는. 저 집에서 버릇을 어떻게 배웠길래. 하여튼 센스가 없어. 그 말들이 반복될수록 제 몸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어깨는 자동으로 안쪽으로 말리고 목 뒤가 얼어붙고 심장은 쿵이 아니라 쿵탁쿵 하고 걸렸습니다. 사람은 비난을 오래 들으면 설명보다 죄책감을 먼저 준비하는 존재가 되더라고요. 그게 이중성이 무서운 이유입니다. 밖에서는 칭찬으로 제 자존을 살짝 들어 올리고 집에서는 규칙과 멸시로 천천히 눌러버리니까요. 높낮이가 반복되면 사람의 방향 감각이 무너집니다. 어느 쪽이 진짜인지 헷갈리고 헷갈릴수록 가해자의 기준을 내 머리 안으로 옮겨 심게 됩니다. 어느 날부터 저는 내 생각보다 어머니 생각에 맞나를 먼저 떠올리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렇다고 시어머니가 늘 고함만 친 건 아니에요. 가장 잔인했던 순간들은 오히려 상냥한 목소리와 함께 왔습니다. 수진아, 이건 내가 배워야 하는 거야. 내가 너 위하는 마음으로 하는 소리야. 그 말이 끝나면 서랍 정리 방식이 바뀌고 냉장고의 통들이 새 위치로 정렬되고 제 하루는 다시 시험지가 됐죠. 시험은 늘 새 문제로 나왔고 채점표는 항상 어머니 손에 있었습니다. 이쯤에서 남편 얘기를 해야겠지요. 남편은 늘 가운데에 서 있었습니다. 겉보기에는 중재자였지만 실상은 결정을 미루는 사람이었습니다. 갈등이 터지면 그는 어김없이 똑같은 말을 꺼냈어요. 두 분 다 그만요. 오늘만 넘기자. 엄마가 원래 좀 직설적이야. 수진이 너도 알잖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입은 먼저 닫혔습니다. 내가 더 참자. 지금 더 말하면 싸움 커진다. 그런데 결국 저는 늘 참는 사람이 되었고 그 참음이 누군가의 안전을 보장하는 장치로 쓰였죠. 중립은 아무 편도 들지 않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힘이 센 쪽을 그대로 두는 선택인 걸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둘 다 그만은 가해를 멈추게 하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침묵을 요청했으니까요. 저는 그 말을 너무 자주 들으면서 결국 제 감정을 스스로 검열하는 기술만 늘려갔습니다. 이건 내가 너무 예민한가? 지금 얘기하면 남편까지 곤란해질 텐데. 남편은 제가 도와달라 말할 때마다 손을 내미는 대신 연기처럼 사라졌습니다. 그 연기는 방 안에 남아서 제 폐를 먼저 채웠고요. 남편을 원망하는 마음이 큰 이유는 그가 모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봤고 들었고 제가 제발 내 편 좀 들어줘라고 수없이 말했습니다. 그때마다 돌아온 건 오늘만 넘기자. 그의 미안해는 물에 젖은 얇은 종이 같았어요. 손에 쥐면 찢어지는. 미안하다는 말은 결정과 붙어 있지 않으면 금방 마릅니다. 저는 그걸 온몸으로 배웠어요. 그가 하지 않은 수많은 결정들, 그 공백의 무게는 결국 제 어깨로 떨어졌습니다. 저녁 식탁에서 일어난 그 장면은
아직도 제 몸을 통해 다시 재생됩니다. 아이가 제 그릇에 국을 떠주던 날, 저는 일부러 그 국을 천천히 한 숟갈 떠먹었습니다. 아이가 나를 돌본다는 그 마음이 고마워서요. 국물 한 방울 튀지 않게 그릇 가장자리에 내려놓는 작은 손이 얼마나 예뻤는지 모릅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젓가락을 탁 내려놓았죠. 애야, 그건 엄마 말고 할미가 먼저야. 집안 서열부터 배우자. 아이의 숟가락이 공중에서 멈췄습니다. 저는 급히 괜찮아, 다오나. 엄마 마음만으로도 충분해라고 했지만 제 목소리는 껍데기만 나간 소리였습니다. 아이의 눈동자는 제 얼굴과 할머니 얼굴 사이를 빠르게 오갔고 작은 손등에 파랗게 핏줄이 섰어요. 그 순간 제 안에서 여러 감정이 한꺼번에 충돌했습니다. 부끄러움,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사랑받는 권리를 빼앗기는 느낌. 분노, 서열이라는 단어가 밥상의 따뜻함을 냉기로 바꾸는 순간. 무력감, 남편이 또 둘 다 그만이라고 말하겠지 하는 예감. 자기 혐오, 왜 더 빨리 나를 지키지 못했을까? 식사가 끝나고 아이가 물었습니다. 엄마, 내가 순서를 몰랐어. 저는 아니야. 내 마음이 맞았어라고 답했지만 제 가슴 속에서는 순서라는 단어가 오래 맴돌았습니다. 서열 교육의 결과는 단순합니다. 누군가는 언제나 뒤에 서게 되죠. 그리고 그 뒤가 거의 언제나 제 자리였다는 사실이 새삼스럽게 서러웠습니다. 그날 밤 저는 거울을 오래 들여다봤어요. 놀랍게도 거울 속 표정은 제가 아는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설명도 듣기 전에 미안하다고 말할 준비가 끝난 사람의 얼굴, 그게 저였어요. 그날 이후 저는 아이 앞에서만큼은 절대로 내가 뒤로 물러서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비가 압력처럼 내리던 밤, 젖은 우산에서 떨어지는 물이, 현관 타일을 툭툭 찍는 소리가 아직도 귀에 남아 있어요. 시어머니는 들어오자마자 신발장 위 살림 장부를 쳐서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이런 건 쓸데없는 근성이지. 살림은 계산으로 하는 게 아니야. 아니, 내가 계산을 알아? 저는 장부를 주우려 손을 뻗었고, 그보다 먼저 시어머니 손이 제 손등을 탁 쳤습니다. 이어서 팔목을 비틀었고 반지가 뼈 사이를 눌러 들어오는 금속의 차가움이 피 속으로 스며드는 것 같았어요. 바로 이어진 뺨 소리보다 열이 먼저 왔습니다. 볼이 벌겋게 달아오르고 귀 안쪽에서 윙하는 소리가 길게 울렸어요. 세상 소리는 물속으로 가라앉은 듯 멀어졌고 냄새는 오히려 가까워졌습니다. 젖은 먼지, 고무장갑, 가스레인지, 금속. 본능처럼 저는 문틀을 짚었습니다. 그 차가움이 손바닥으로 뚝 떨어지는 순간 겨우 이성이 붙잡혔어요. 지금 살아있다. 두려움보다 먼저 올라온 감정은 수치였습니다. 이걸 아이가 보면 어쩌지? 제 머릿속엔 온갖 문장들이 삐걱거리며 떠올랐고 그 문장들 대부분은 제 탓을 하는 내용이었어요. 그게 폭력의 습성입니다. 상대가 없어도 스스로 자기 검열을 하게 만들죠. 복도 끝에서 남편이 말했습니다. 엄마, 그만해요. 당신도 둘 다 진짜 그 말을 듣는 순간 이상할 만큼 피로가 몰려왔어요. 다시 같은 구조로 끝나겠구나 하는 체념.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말이 흔들려도 증거는 흔들리지 않게 만들자. 기록하자. 달력 뒷장에 시간을 적고 휴대폰 비상녹음을 켰고 초인종 자동 저장을 확인했어요. 다음 날 의원 소견서, 약국 영수증을 봉투에 넣어 서랍 앞칸에 두었습니다. 기록은 감정의 반대말이 아니라 상처의 목격자라는 걸
그때 처음 알았어요. 남편은 갈등이 생길 때마다 정말 복사한 듯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오늘만 넘기자. 저는 한동안 그 말을 배려라고 오해했어요. 사실은 나까지 힘들게 하지 말라는 회피의 다른 표현이었죠. 그가 말하는 중립은 늘 가장 안전한 곳을 지키는 방식이었고, 그래서 항상 위험한 자리는 제 몫이었습니다. 둘 다 그만이라는 말은 가해를 멈추게 하지 못했고, 저에게 침묵의 의무를 추가했을 뿐이었으니까요. 남편의 미안해는 종종 들렸습니다. 하지만 그 미안함 뒤에 결정이 따라온 적은 거의 없었어요. 미안하다는 말은 결정과 붙어 있어야 무게가 생기더군요. 결정 없는 미안함은 얇은 종이라 손에 쥐면 찢어졌습니다. 그가 하지 않은 수많은 결정, 그 공백이 제 어깨로 떨어질 때마다 저는 남편을 조금씩 벽지의 무늬처럼 취급하게 되었습니다. 보기엔 늘 거기에 있지만 아무것도 막아주지 못하는 것. 그렇게 오늘만 넘기자는 말은 제 하루를 내일로 미루는 칼이 되어 돌아왔고, 저는 마침내 내일을 스스로 오늘로 끌어오기로 했습니다. 방아쇠는 엘리베이터 CCTV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제 어깨를 밀치고 제가 벽에 부딪혀 구두 굽이 끽 소리를 내며 미끄러지고, 아이가 울먹이며 그만하세요 라고 외치는 장면이 고스란히 찍혀 있었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 열람 신청 서류를 쓰는데 손이 떨렸어요. 이제 정말 선을 넘는구나 하는 두려움과 이제야 드디어 하는 안도의 기운이 동시에 올라왔거든요. USB에 파일을 담아 나오는 길, 저는 1366 여성 긴급 전화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담사 목소리는 이상할 만큼 평온했습니다. 지금까지 잘하셨어요. 날짜, 시간, 장소, 영상, 영수증 계속 모으시고요. 필요하면 쉼터도 연결해 드릴 수 있어요. 그 평온함이 제 어깨에서 무게를 조금 덜어주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저는 녹취, 캡처, 의료기록, USB를 차례대로 꺼냈습니다. 변호사님은 페이지를 넘기며 말했죠. 가정폭력처벌법으로 임시조치와 보호명령 신청하고 폭행상의 형사도 병행합시다. 남편분의 방임도 진술에 포함하시고요. 방임이라는 단어가 제 귀에 오래 남았습니다. 제 마음속에만 있던 단어에 세상이 이름표를 달아준 느낌이었어요. 며칠 뒤 법원에서 접근 금지 보호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종이 한 장이 집안 기압을 바꾸더군요. 시어머니가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며 소리쳐도 저는 문 안에서 112에 결정문 번호를 차분히 읽어줄 수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소리 대신 문장으로 집을 지켰습니다. 제 판정의 공기는 차갑지도 따뜻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정지되어 있었죠. 판사님이 서류를 넘기고 눈을 들어 질문했습니다. 왜 며느리에게 손을 대셨습니까? 저는 그 순간까지도 시어머니가 자신 있게 이유를 들이밀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분은 처음으로 말을 더듬었습니다. 집안 질서가 제가 의도한 건 아니고, 판사님은 고개를 저으며 단호하게 말했죠. 질서는 폭력으로 세울 수 없습니다. 그 문장이 제 등뼈 어디에 정확히 박혔습니다. 저는 그 말을 뼈에 새기듯 되뇌었어요. 폭력으로 세울 수 없다. 그러면 무엇으로 세워야 할까요? 저는 답을 압니다. 경계, 동해, 책임. 선고는 벌금형, 접근금지 연장, 사회봉사. 판결문을 두 손으로 받쳐 들고 나오며 저는 속으로 조용히 말했습니다. 너 살아서 여기까지 왔다. 복도에서 시어머니를 지나치며 한 줄만 남겼습니다. 앞으로도 접근을 허락하지 않겠습니다.
그 문장은 상대에게만 한 말이 아니라 저 자신에게 내린 명령이었어요. 그날 이후 제 삶의 지도를 다시 그렸습니다. 여기부터는 안 됩니다라는 굵은 선으로요. 남편은 재판 뒤 상담을 시작했습니다. 상담 기록에는 장기간 권력 불균형을 방관했다는 문장이 남았다고 했어요. 그는 울면서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이 조금 더 일찍이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요라고 답했죠. 둘 다 울었지만 그 눈물이 같은 자리를 적시지는 못했습니다. 우리는 결국 각자의 길을 가기로 했습니다. 저는 알게 됐어요. 중립은 무늬, 결정은 무게라는 걸. 무늬는 예쁘지만 막아주지 못하고 무게는 투박하지만 무너지는 걸 받쳐줍니다. 남편을 향한 원망은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는 볼 수 있었고, 들을 수 있었고, 결정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가 하지 않은 수많은 결정들이 저를 다치게 했다는 사실을 저는 잊지 않을 겁니다. 용서가 치유라는 말을 조심히 거리두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저는 제 감정을 부정하지 않는 치유를 택했습니다. 원망도 제 것이고 상처도 제 것. 감정을 지우는 건 다시 저를 지우는 일이니까요. 대신 저는 제 삶에서 둘 다 그만이라는 말을 퇴초했습니다. 그 자리에 지금 멈춰라. 여기부터는 안 된다. 나는 동의하지 않는다. 같은 문장들을 안 쳤습니다. 이사하던 날 택배 상자들이 벽에 기대 서 있었고 햇빛이 바닥을 길게 스치며 천천히 기울었습니다. 현관 문틀을 손바닥으로 한번 쓸자 그 차가움이 이상하게 안심으로 변했어요. 벽에는 처음으로 제 사진을 걸었습니다. 특별한 옷도 특별한 배경도 아닌 햇살을 등진 평범한 제 얼굴. 냉장고에는 아이가 그린 엉망인 용을 붙였어요. 삐뚤빼뚤한 선과 색연필이 벗어난 자국들이 저희 집의 깃발처럼 느껴졌습니다. 여긴 우리가 숨 쉬는 곳이라는 표시 같았거든요. 우리 집의 규칙은 3가지뿐입니다. 1점 배고프면 말하기. 눈치 보지 말고 바로 말해요. 2점 싱거우면 소금 직접 뿌리기. 그게 내 입맛이니까 그걸 존중해요. 3점 마음 아프면 숨 크게 쉬기. 숨이 길어지면 생각이 늦고 생각이 늦으면 상처가 덜 박히더라고요. 저녁이면 아주 약한 불에 국을 올립니다. 멸치와 대파 향이 방 안을 천천히 데우고 김이 커튼 끝을 살짝 젖히고 탁자 모서리를 둥글게 감싸며 사라져요. 그 온도에서 우리는 하루를 다시 설명합니다. 오늘 학교에서 뭐가 제일 웃겼어? 엄마는 오늘 무슨 음악 들었어? 어느 날 아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집은 숨 쉬기 편한 집이야. 그 한 줄이 제 속 어디를 툭 하고 건드렸습니다. 오래 달라붙은 돌덩이가 안에서 떨어져 나가는 느낌. 그날부터 저는 새 집을 들어설 때마다 아주 작게 중얼거려요. 들어간다. 숨 쉬러. 새 집에 와서도 한동안은 누가 갑자기 문을 세게 닫으면 심장이 먼저 뛰었습니다. 뒤에서 성큼 다가오는 발소리에 어깨가 굳고 누군가 제 이름을 큰 소리로 부르면 먼저 사과할 말을 떠올리는 몸의 습관이 남아 있었어요. 밤에 불을 끄고 누우면 어느 날의 냄새가 갑자기 또렷하게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젖은 먼지, 고무장갑, 가스레인지, 금속, 우산의 고무탄성. 저는 그 냄새들을 미워하면서도 기억하려고 했습니다. 잊으면 좋을 것 같지만 잊어버린 상처는 때로 다른 얼굴로 되돌아오니까요. 그래서 저는 저 자신에게 설명해 줍니다. 지금 놀란 건 내 잘못이 아니야. 예전에 몸이 배운 거라 그래. 몸이 이해하도록 반복 문장을 만들어 붙였어요.
현관 거울 옆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낮은 목소리로 천천히, 급하게 대답하지 않기. 제 휴대폰 처음 화면에는 여기부터는 안 됩니다라는 메모가 떠요. 그 문장을 하루에 몇 번씩 스치며 지나가요. 그럴 때마다 등줄기가 조금씩 풀립니다. 또 하나, 저는 기억의 지도를 그립니다. 어느 날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때 몸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그 다음에는 무엇을 했는지. 지도 위에 그 사건들을 핀으로 꽂아두면 과거가 지금을 통째로 삼키지 못하더군요. 좌표가 생기면 길이 보이고, 길이 보이면 벗어나는 방법도 보이니까요. 사람들이 종종 묻습니다. 요즘 세상에 그런 일이 아직 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있어요. 예전처럼 큰 소리 큰 상처만이 폭력이 아니라 칭찬과 기대, 규칙과 효도 같은 낱말을 옷 삼아 움직이는 폭력이 있어요. 부드러운 목소리와 바쁜 손길로 사람의 경계를 조금씩 지우는 방식. 그리고 둘 다 그만 같은 중립의 문장이 그 지우개 역할을 돕습니다. 겉으로 티가 덜 나고 그래서 오래 가요. 저는 그 한복판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혹시 제 얘기의 조각이 당신 하루와 겹친다면 당신 편을 직접 만드세요. 날짜, 시간, 장소, 사진, 영상, 영수증이 무기록 작아도 좋습니다. 오늘의 한 줄은 내일의 방패가 됩니다. 112-1366 해바라기 센터. 가까운 경찰서. 믿을 만한 변호사 상담사. 학교나 직장에 신뢰할 수 있는 어른에게 말하세요. 둘 다 그만 앞에서 멈추지 마세요. 가해는 멈추고 피해는 보호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이렇게 속삭여 주세요. 내 감각은 틀리지 않았다. 나는 지금 나를 지키는 중이다. 그 문장을 믿기까지 시간이 걸려도 괜찮아요. 우리는 천천히도 앞으로 갈 수 있으니까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저는 여전히 시어머니를 미워합니다. 밖에서는 웃고 집에서는 가루로 만들던 그 손길,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통제를 포장하던 그 말투. 그리고 저는 남편을 원망합니다. 가운데만 지키겠다던 사람이 결국 아무 자리도 아닌 자리에 서 있었다는 사실 때문에요. 그 두 사람 사이에서 저는 오랫동안 며느리라는 이름으로 지워져 살았고, 결국 아이와 둘만 남았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패배가 아닙니다. 저는 제 이름을 배웠고, 제 경계를 세웠고, 제 집을 만들었습니다. 오늘도 아주 약한 불에 국을 올려둡니다. 김이 조용히 올라 방 안을 데우면 저는 제 이름을 또박또박 부릅니다. 정수진. 그리고 아주 작은 점 하나를 장부 첫 칸에 찍습니다. 살았다. 지켰다. 요즘 세상에 이런 고생이 있냐는 질문에 저는 이렇게 답할 겁니다. 있다. 하지만 요즘 세상이니까 도움의 언어도, 법의 손도, 서로의 눈빛도 있습니다. 저는 그 손과 언어와 눈빛을 붙들고 여기까지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갈 겁니다. 듣고 계신 당신의 오늘도 아무의 둘 다 그만에 막히지 않기를.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이 당신을 지켜주는 사람이기를요.